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고 과거사와 관련해 다소 진전된 언급이 나온 것은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화답하려고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일 정부가 올 여름으로 예고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한국 전문가 시찰단을 23일과 24일 일본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각종 설화로 논란을 일으켜온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60억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본인의 소명을 듣고 있는 중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전에서 사회 초년생을 노린 44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가 발각되는 등 전세 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신저 카카오톡이 오늘 오후 20분 동안 일시 장애를 일으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부인 유코 여사가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기시다 총리는 오늘 한일 의원연맹 의원들에 이어 한국 경제계 인사들과 면담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19일부터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의장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했고 이 시기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미래세대 교류 등과 관련해서 철저한 후속 조치에 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참모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안보와 산업, 과학기술 분야 등이 의제였는데 이 외에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단 파견은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합의가 됐고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공동 참배는 기시다 총리의 제안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파견합니다. 외교부는 한일 정상이 어제 회담에서 한국 전문가의 현장 시찰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장 시찰단은 정부 관련 기관과 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인데 한일 양측은 이번 주 후반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걸로 보입니다. 시찰단 세부 일정으로는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 해양 방류 시설인 해저터널 시찰 등이 검토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앞서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카카오톡에서 또다시 전송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부터 20분 정도 메시지 수신과 발신이 안 돼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카카오톡 PC 또 모바일 버전 모두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은 수정이 완료됐습니까? 네, 오늘 오후 1시 35분부터 카카오톡에서 메시지 전송 등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PC 버전에서 메시지 창을 열면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떴고 아예 로그인이 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는데요. 이렇게 20분 정도 먹통 사태가 이어졌고 오후 1시 54분쯤 서비스가 복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측은 일부 메시지는 전송되고 일부는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를 감지한 즉시 긴급 점검을 진행해 현재는 모두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원인을 파악하는 중이라면서 파악하는 대로 관련 내용을 공지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카카오톡에 오류가 발생한 건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당시에는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여파로 카카오톡은 물론 택시와 대리, 지도, 결제 등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또 카카오의 서비스 일부가 10시간 만에 복구된 이후에도 다음 메일 등 관련 서비스 오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월세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살펴보면 월세 거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면적 27제곱미터를 보면 지난해 1월에서 3월까지 각각 전월세 계약이 8건씩 체결됐습니다. 올해 같은 시기 임대차 현황을 보면 전세 4건, 월세는 8건입니다. 그 전세 사기 이런 것 때문에 더 심해가지고 예전 같으면 전세가 저희가 남아있지 않거든요. 나중에 세차할 때 곤란하다고 그러면서 아예 기존에 계셨던 전세도 월세로 주인들한테 제시를 해서 월세로 돌리고 싶다고요. 1분기를 기준으로 서울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2020년 49.8%에서 지난해 55.1%로 상승했고 올해는 59.3%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빌라에 대한 전세 사기 사례가 늘어나면서 비슷한 규모이면서 원래부터 월세 거래가 많은 오피스텔 쪽으로 임차의 수요가 더 몰렸을 수 있겠습니다. 서울 소형 오피스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서 체결된 월세 100만 원 이상 거래는 2011년 1분기 24건이었는데 지난 1분기에는 1000건을 넘었습니다. 목돈인 전세 보증금을 맡겼다 돌려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보증금을 덜 내고 월세를 더 내는 게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역시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값 비율인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곳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에 대한 공포로 빌라를 기피하면서 여타 오피스텔 등의 월세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최근에는 오피스텔 역시 전월세 사기 행태가 드러나고 있어서 계약 시는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사기 우려가 잦아들기 전까진 빌라가 아닌 오피스텔 등 월세로 이동하는 현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 직방이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 30대 절반 이상은 향후 부동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방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모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726명 가운데 40.8%는 현재 보유한 부동산은 없지만 투자할 예정이라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 30대 응답자 가운데 재테크,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19.6%에 그쳤지만 부동산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4.5%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습니다. 올해 투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는 기준금리 변동이 39.4%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금 44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계약한 뒤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명 깡통 전세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군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 이번 피해는 어떻게 확인이 된 겁니까? 네,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자신이 전세로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피해를 본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확인해 보니 해당 다가구 주택은 집을 팔아도 대출이나 보증금을 갚기 어려운 일명 깡통 전세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물주도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이었고 피해를 본 건물도 2채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52명, 피해 금액은 44억 원 정도로 확인됐는데요. 피해자 대부분이 20, 30대 사회 초년생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은 모두 몇 명이나 되고 지금 몇 명이 잡혔습니까? 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자금책 51살 김모 씨 등 4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김 씨 등이 깡통 전세를 이용한 사기를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들은 바지 사장을 내세워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출까지 받았고 전세금을 받으면 건물을 새로 지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세입자들이 선순위 보증금을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 중에는 공인중개사도 있는데요. 경찰은 세입자에게 선순위 확인서를 써줄 때 한 차례 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가운데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금전적 회복을 위해 김 씨 거주지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4억 원을 압수했습니다. 또 이들이 가로챈 돈을 선물 투자에 이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오늘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재작년 3월부터 5월까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모두 9,400만 원을 만들어 현역 의원을 비롯한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일 텍사스주 댈러스 외곽 앨런시 쇼핑몰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한인 일가족 3명도 희생됐습니다. 이날 쇼핑을 하던 30대 한국계 부부와 3세 아이 등 3명이 숨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자녀인 5세 아이는 중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당국은 용의자 1명과 시민 8명이 숨졌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신원을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이 쇼핑몰에 다른 신고로 출동해 있던 경찰관이 위치를 파악하고 현장으로 달려가 교전을 벌인 끝에 사살됐습니다. 러시아가 내일 전승절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 등 각지에서 폭격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곳곳에 공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키이우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공습이 잇따랐습니다. 흑해 연안 도시 오데사에서는 지난 7일 밤부터 미사일 공격과 폭발음이 이어졌고 남부 미콜라이우 주에서도 밤사이 러시아 장거리 폭격기가 순항미사일 5발을 발사해 건물이 파괴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각종 설화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이 오늘 징계 여부를 논의할 윤리위원회에 출석해서 직접 소명에 나섭니다. 김 최고위원 같은 경우 지난 6일 자신의 징계를 반대하는 온라인 탄원서 링크를 공유했다가 삭제를 했고요. 태 최고위원도 논란이 계속돼 송구하다면서도 자진 사퇴로라는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60억 코인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코인 투자 자금은 모두 자신의 돈이고 여당의 각종 의혹 제기는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반발했습니다. 당 차원의 조사도 검토는 되고 있는데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해명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한일 관계가 한 걸음 더 진전됐다는 여당과 빵 셔틀 외교 같다는 지적이 있다는 야당의 평가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여야 입장 듣고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 외교를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을 끝내 불응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 외교 복원이라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 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필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역사 인식에 대한 것들이 우선 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역사 인식에 대한 계승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 계승을 하겠다. 물컵의 반이 채워졌으면 나머지를 또 이번에 와서 기시다 총리가 채운 것이다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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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정상회담 2달 만에 다시 만났죠.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안 그리고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셔틀 외교는 좋았어요. 네. 그건 좋은데 네. 예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만큼 꼭 했습니다. 주요 현안 3개를 이렇게 보면은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과거사 문제 저렇게 참 노련하게 네. 벗어났죠. 그리고 오염수 문제도 네.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시찰단 이걸로 벗어났죠. 예. 핵협의 그룹은 일본이 원하던 대로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그 워딩을 딱 받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기시다의 외교는 역시 노련하고 노예하고 치밀하다라는 거고요. 윤석열의 외교는 그냥 하던 대로 쭉 시원하게 네. 그렇게 간 외교였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예상대로였다. 신성범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야당에서 이제 박하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 12년이라는 숫자를 저는 좀 유념히 봐야 된다. 다시 말하면 12년 만에 앞에 셔틀 빼고 외교가 사실은 복원된 거예요. 일본과의 관계가 옆 동네 국가와 저렇게 12년 동안 비정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네. 12년 만에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시대 이후에 제대로 다시 한번 외교 두 나라 외교가 본 궤도에 네. 오르는 거다. 지금까지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거다. 하나 두 번째는 보십시오. 3월 달에 도쿄에서 한국과 일본 정상회담, 그리고 얼마 전에 워싱턴에서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네. 그리고 5월 며칠 날 히로시마에서 있을 한국, 미국, 일본의 정상회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일, 한미, 한미일. 네네. 삼각적인 어떤 외교 안보 틀이 구축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본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다. 이번에 기시다가 급하게 여름에 안 오고 5월 달에 온 것 자체가 네. 적어도 윤석열, 바이든 간에 오간 이런 긴밀한 데서 아뜨거라 해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뭔가 네. 그 한미일 정상회담 전에 한 번 더 다져 놓으려고.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봐요. 네. 두 분의 평가가 엇갈렸는데 신경민 의원께서는 예를 들어서 예상했던 결과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많은 분들의 매우 힘들고 슬픈 경험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이 과거사에 대한 사과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졌는데 개인 의견이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저는 기시다가 오면 이 한마디는 해줄 거라고 과거사에 대해서는 뭔가 진일보한 성의를 보일 것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네. 목을 달 일은 아니었다고 봤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이 평가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100%, 120%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왜 자꾸 미래로 가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지점이 뭐냐면 지금은 이전처럼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 사이에서 혹은 북한과 러시아 이런 관계에서 적절하게 양다리를 못 걸치는 상황이 됐다면 어정쩡하게 균형이 잡히는 외교로 하다가는 양쪽으로 다 배척당하고 신임을 잃는 처지가 된 게 현재 국제 상황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한미일 공조는 어떻게 보면 한국과 미국의 공조를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죠. 그렇다면 저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또 하나는 그러면 이번에 기시다가 와서 굉장히 우리 국민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사죄한다고 한들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 간에 또 한 번 바뀔 수 있는 게 사실은 그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 네. 제가 보기에는 1945년 이후에 100년 정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한 2050년쯤 되면 동등한 위치에서 논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북한하고 일본이 정상적으로 수교한 이후에나 겨우 이 과거사 논쟁에서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는 거다. 이게 장기적 과제란 말이에요. 또 독도 문제가 남아있는 한 언제든지 일본하고 우리는 이렇게 좋다가도 싸우다 좋아지고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시다가 와서 한 말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을 것. 네. 그리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게 좋았던 거예요. 후쿠시마 방류와 관련해서 검증단이 아닌 시찰단 파견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래서 저도 아깝죠. 그러면 검증단, 베리페를 하고 우리가 간다. 가서 직접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 그러면 IAEA하고 11개 국가가 일본이 채취한 걸 IAEA가 입회해서 보면서 자 표본도 그렇고 물고기도 조사하고 이렇게 다 본단 말이에요. 검증은 IAEA에서 하고 있고 우리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와 별도로 자 대한민국 과학자들을 보낼 테니까 문 다 열고 기다려요. 우리가 판단해서 노하면 물 방류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나요? 검증과 시찰의 차이는 전문가 시찰단이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네. 전문가 실사단이 간다고 하면 좀 나아지나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 그 검증할 수 있는 수단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검증이냐 실사냐를 갖고 자존심 상해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김기현 대표는 한일 관계 어둠의 터널 빠져나오려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시다 방안 물컵의 반의 반은 정도는 채운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하긴 했어요.
조금 채웠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반의 반은 좀 너무 많이 보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과거사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과거사 문제를 기시다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는 것을 얼마나 고심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이건 개인이 한 네. 거다. 개인이 사과한 거다.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 만났을 때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과 함께 한다는 것보다도 훨씬 단계를 낮춘 겁니다. 낮춘 거다. 네, 개인이 한 거고 역대 내각은 지금 뭐 역대 내각이 예. 뭐 굉장히 많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뭘 얘기하는지 흐려놨는데요. 그 흐려놓은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기시다, 개인이다. 근데 총리가 개인이 외국에 와서 수상 자격으로 와서 개인이 얘기하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 기시다의 정치적으로 매우 약한 입지를 얼렁뚱땅 지금 넘어가는 거고요.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를 재확인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는데 전체적으로 개성합니다. 그 입장은 제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말씀드렸고 예. 거기에서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안 흔들리겠다는 건데 저는 전체적으로라는 표현이 오히려 중요하다. 왜냐하면 네, 거기에는 물론 내각에 따라서는 다른 점도 있었지만 적어도 오부지 선언이라는 것을 아시는 대로 통절하게 반성하고 마음으로부터 사죄한다는 네. 표현이 들어가 있는 대목. 예. 그 앞에서 무라야마 타마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간나오 또 타마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역대에 예를 들어서 1990년도에 아키히도 천황이 통석에 의한 이야기한 거 어려운 단어를 썼지만 네. 거기서 출발해서 쭉 역대 정권들이 해왔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개선한다 하면 적어도 이런 큰 흐름에서는 벗어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느냐. 다만 자기들의 국내 사정상 이번에도 듣기로는 일본 외무부하고 자민당에서는 절대 가서 사과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다시 한 번 더 한국에서 어떤 요구가 나올지 모른다는 불신감이 깔려 있고 예. 또 미래 세대 다음은 누가 수상이 되든 간에 또 한 번 짐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봐서는 예. 나름 기시다 입장에서는 일본 국내에서 받을 비판까지 고려해서 개인 의견이지만 라면서 달면서도 할 말 사과를 좀 한 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여야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으니까 잠깐 보고 갈게요. 지지율을 보면요. 0.1%포인트 상승한 34.6%, 부정평가도 0.1%포인트 내린 62.5%입니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니까 오차 범위 내죠. 거의 비슷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지지율과 관련해서 리얼미터 측의 분석을 보면 방미 효과는 있는데 태용호 최고위원 녹취록 유출로 반감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저 정도면은 거의 변함이 없는 거죠. 예. 갤럽에서는 약간의 변화를 보였는데요. 리얼미터는 보면은 뭐 거의 변함이 없다 이렇게 봐도 무관한 것 같은데. 예. 이게 아무래도 태영호 효과의 부의 효과는 굉장히 셌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양당이 서로 부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양당이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민들이 양당에 대한 기대를 별로 하고 있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별로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아까 그 신 의원 말씀에 한마디만 보태면 기시다한테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기대가 있을 수가 없고요. 이 정도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그로 딱 하고 그 현충원에 들어가서도 방명록에 시간하고 자기 이름만 쓰고 갔잖아요. 이건 전면적으로 계산된 매우 치밀한 그리고 노예한 것을 했고요. 실제로 지금 중요한 문제는 아무래도 오염수 문제일 텐데 오염수 문제는 일본이 원하던 대로 다 받아가지고 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던 대로 갔다면 적어도 한미 전문가, 과학자, 검증단 정도가 우리가 좀 원하는 거였을 건데 근처에도 못 가고 이 정도 시찰단이면은 저는 이건 절차적인 문제고 시간 벌기고 그냥 자기 위한 매우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합의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평가가 아니, 오염수 문제에도 또 엇갈리는. 아니 그런데 이게 글쎄 이게 우리 뭐 기본선은 그러니까 이거 과학과 사실의 문제로 봐야 된다. 이게 불안감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 바로 옆 동네니까 근데
과학자들 이야기 좀 더 잘 들어볼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다 해류가 돌고 돌아와서 우리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4년 내지 5년 후에 제주도 온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IAEA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 이야기를 해봤고 각 정당,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부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부터 짚어볼게요.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 오후 4시입니다. 당 윤리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 과연 어느 정도의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지도 관심이고요. 그리고 지금 두 의원이 여론전을 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떤 그 수위가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예. 지금 뭐 윤리위원장 황정근 변호사와 현역 의원 한 분 외에는 윤리위원회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 걸 모르니까 네. 성향이 어떤 분들인지 평소에 어떤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다 전제로 하고 다만 지금 봐서는 자 태영호, 김재원 두 사람 다 동일한 어떻게 보면 처벌이 내리지 않겠느냐 징계가 왜 그러냐? 아 동일한 결정이 나올 것 같다고요? 예. 뭐 한 사람은 얼마, 한 사람은 이렇게 따로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처럼 보여지고 예. 기준은 제가 보기에는 1년이냐 아니냐가 핵심이 될 거예요. 당원권 정지 1년이 나오면은 선거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이제 공천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예. 핵심이다. 죄송. 네. 그런데 지금 다방은 저 보기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1년 받았잖아요. 예. 그 대목이 또 아픈 건데 지금 당내에서도 야 1년이면 너무한 거 아니야라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예를 들어서 서명운동도 전개가 되어 있고 탈북자들은 나와서 태영호 최고위원을 징계하지 말라는 침묵 시위도 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네. 대목이 과연 어떻게 저 윤리위원들이 판단할까 하는 대목이 저는 6개월이냐 1년이냐 저는 그 차이라고 봐요. 네. 신경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징계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중징계 해도 문제고 안에 경징계를 해도 문제인데 이 사안의 성격상으로 봐서 두 사람에 대해서 중징계는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근데 중징계를 일단 1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재심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죠.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재심에서 봐주는 모습을 취할지 어떨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카드로 들어간다고 보면은 아무래도 이준석 양두구역으로 1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족쇄에 해당합니다. 근데 양두구역으로 1년 했는데 네. 이 두 사람이 한 것은 보면 양두구역 한 100번 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에 대해서 경징계로 간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죠. 경징계를 하면은 굉장히 시끄러울 거고 예. 중징계는 이제 6개월이나 1년이냐를 선택을 해야 할 텐데 네. 고민스러울 거예요. 근데 네. 이거 중징계도 중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네. 중징계도 중하게 일단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힘당이 몰려 있는 거 아닌가 판단합니다. 만약에 중징계가 내려진다면요? 1년 정도 당원권 정지가 나온다면 최고위원회에 이제 최고위원 2명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게 선출직 최고위원 4명 가운데 2명이 빠지고 죄송합니다만 한 번도 조모 최고위원은 조용히 근신 중인 것처럼 보여져서 거의 뭐라 그럴까 제3자들이 보기에는 또 예. 당원들이 보기에도 김기현 대표 외에 굉장히 최고위가 유명무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빨이 다 빠지는 형식이 되니까 모양도 이상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없이 가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마 김기현 대표가 결심을 해야 되겠지만 네.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뭐 보통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최고위원이 저렇게 벌썩되면? 2년 임기인데 지금 몇 달 지났잖아요. 예. 2달 지났고 1년이 만약 1년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정도면 비상한 상황이죠. 예.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선출직이지만 네. 두 선출직에 대해서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네. 이게 이제 1년 이상일 경우고 6개월이라면 그냥 가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채우게 된다면 보궐선거를 하는데 그것은 저때 이제 당원 투표가 아니라 우리 당헌 당규상에는 전국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절차는 생각보다는 간단해요.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십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소유했다는 의혹이 지금 불거진 상태인데요. 이해 충돌 논란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갖고 있는 그 가상화폐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고요.
자, 여야 의원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자금 출처. 네. 처음 어디서 돈이나 샀냐. 처음에 어떻게 샀냐. 그게 좀 불분명해서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보유 코인을 전원 공개해야 된다. 여야 합의로 하면 되거든요. 여야 합의로 하고 뭐 공개 안 한 사람 징계하면 되니까 국회의원들 다 도둑놈이다. 뭐 이런 인식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선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불특정 다수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법을 발의하는 것을 갖고 이해 충돌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어떤 공감됩니다. 신경민 의원께 여쭤볼게요. 네. 당 차원의 조사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일단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소명을 먼저 듣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박광원 체제가 출범한 이후로 이제 첫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거 조사하지 않고는 견딜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돈의 출처를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있고요. 돈이 뭐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코인의 구입 시점과 매각 시점에 대해서도 의심이 많이 가요. 그래서 이거 언제 얼마를 구입해서 어떻게 또 매각을 했는지도 소명을 해야 되고요. 현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소명을 해야 됩니다. 당 차원의 이 조사는 지금 송영길 대표 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영부영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또 좀 경우가 달라요. 이 대목은 조사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 당 윤리위로 넘기는 뭐 이런 수순을 겪지 않으면은 당이 이거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코인의 문제인데다가 젊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문제고 혹시 정보가 어떻게 됐는지 이걸 유용을 한 건지 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건 당해주는 충격이 대단히 큽니다. 김남국 의원의 입장은 코인 투자 자금 모두 자신의 돈으로 했고 그리고 투명한 거래로 했기 때문에 다 공개하면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여당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데 주장은 터무니없다라는 입장을 YTN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주 의원은 좀 다른 생각인 것 같고요. 이 보도가 처음 알려진 게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 80만 개를 보유하고 있고 가치는 최고 60억 원대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 김남국 의원은 이거 한동훈 검찰 작품일 수도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자, 신성범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사안을?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언제 문제가 된 거죠? 왜 문제가 된 거죠?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코인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려고 했던 게 작년 3월 25일이라는 거예요. 작년. 그렇습니다. 3월 25일. 그러니까 3월 25일 앞에 2월 말에서 3월 초에 전량이 인출됐다 하면 그 계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전자 뭐 지갑이 이제 나왔다. 그러면 어디 간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80만 개 갖고 있을 때가 많을 때는 최고 60억 원대다. 비쌀 때가 60억 원대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기가 아마 2021년 작년. 아니 80만 개 보유하고 있을 때가 그러니까 처음에 가졌던 데가 2021년부터 재작년부터 작년까지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적어도 의원 되고 나서잖아요. 그리고 또한 제가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어떤 분이죠? 1981년생에 제1회 변호사 시험 2012년도 그 이후로 큰 뭐 정관예우도 안 받았을 했는데 저 돈은 그러면 저 처음에 코인을 산 돈의 출처는 뭐냐 해서 그렇게 여유 자금을 굴렸을까 생각도 들고 첫 번째가 저 대목이고 두 번째는 본인은 위법 사항이 없다고 그러는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상 거래를 봤으니까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했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보고 이상하니까 서울 남부지검에 통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사가 진행 중인 거예요. 이 대목은 자기가 빼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자금의 출처, 그다음에 실제 본인은 다 실명 거래해가지고 불법이 없다고 하지만 수상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의 내역은 뭔지, 그다음에 저게 작년 2월 말 3월 말에 인출했는데 실제 현금화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코인으로 갈아탔는지 이 설명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조만간 김남국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제 제기되는 거를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뭐 한동훈 작품이다, 검찰의 작품이다고 할 수 없는 게요. FIU는 이런 흐름을 알면 자동적으로 통보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검찰이 수사를 착수한 것이 모든 것이 정치 검찰이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FIU가 자동적으로 통보하고 검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바로 김남국 의원 본인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도 더 이상 변호해주고 옹호해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소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재산 그 신고 대상이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입법적 미비고요. 저 입법적 미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이고 곧 아마 입법적으로 완비가 될 겁니다. 재산 신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잘 보셔야 될 게 아까도 말씀드린 젊은 층이 많다는 사실, 또 하나는 김남국 의원 자체가 가난한 청년 정치 신인, 청년 정치인 이미지를 너무 많이 뿌렸던 거 아닙니까? 이분이 어떻게 공천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조국 수호 집회 때 사회 보고 조국 백스에 글 쓰고 무엇보다도 금태섭 의원한테 그거 가서 붙으려다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전략 공천 받은 사람 말이에요. 이런 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적어도 돈봉투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한 정치인이 돈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많이 갖고 있었네. 도덕성 문제로 비화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아주. 예, 알겠습니다. 김재원 태용호 최고위원 징계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이 되고요. 김남국 의원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연다고 했으니까요. 어떤 입장을 밝힐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이슈는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낮추고 남은 방역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정기석 위원장은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에 따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1단계 일상회복 로드맵에 따라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 등을 그대로 실행할지, 2단계 일정 가운데 앞당겨 실행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안에 위기평가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낮추는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달부터 노인 학대 방지 등을 위해 장기 요양기관에 CCTV 설치와 관리가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 요양기관 CCTV 설치 관리와 관련한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개설 기관은 다음 달 22일부터 기존 기관은 6개월 뒤인 12월 21일까지 공동 거실과 복도, 침실, 치료실과 식당 및 엘리베이터 등에 각 한 대 이상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침실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해당 침실별로 수급자나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촬영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병원들이 폐업을 통보하고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 등은 속수무책인 상황인데요. 의료법에선 폐업하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조문의 허점을 병원들이 악용하는 겁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6층짜리 노인 요양병원. 지난 1월 30일 환자 120여 명에게 폐업을 통보하고 이틀 만에 문을 닫은 사실이 YTN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느닷없는 폐업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기 있는 환자들이나 가족들이나 직원들이나 다 하루아침에 와거든요. 생명을 중시해야 될 의료기관마저 이런 식으로 이게 된다면. 그런데 구청에 폐업 신고가 들어간 건 한 달도 훌쩍 넘긴 지난 3월 6일. 구청은 병원이 갑작스럽게 환자들을 모두 내보낸 건 맞지만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며 별다른 제재 없이 폐업을 승인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업 신고한 게 4월 6일이고요. 네,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폐업은 바로 1월 말까지 하고
진료를 보지 않았으니까 이제 좀 그게 문제가 돼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이제 법적으로는 폐업 신고일 한 달 전에 안내를 한 거기 때문에 이미 병원이 실제로 문을 닫은 것과는 상관없이 폐업 신고 예정일 30일 전에 안내가 이뤄졌다면 위법은 아니라는 게 구청의 설명입니다. 폐업을 해놓고 한참 뒤에 사후 신고를 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겁니다. 최근 인천에 있는 다른 재활병원도 돌연 폐업한 뒤 행정적인 폐업 절차는 한 달 뒤에야 밟는 등 비슷한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폐업 신고 예정일이 아니라 실제 폐업일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병원이 폐업을 안내하고 그로부터 얼마 뒤에 문을 닫도록 법을 개정해야 환자와 보호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단서 조항을 둠으로써 환자 측에게 안내되는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 일자는 폐업 또는 휴업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환자 측에 알린 때로부터 최소한 30일 이후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게 다만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행정기관이 갑작스러운 폐업을 인지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등을 가이드라인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외교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들의 편의성과 접근성, 업무 효율성과 지방균형 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과 소재지 상징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 행안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동포청의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전담기구 설치가 실현되지 못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선정되며 빠르게 추진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재외동포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재외동포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포청 출범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모두 갖춰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을 한 가마에 20만 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풍년이면 지난해처럼 정부가 확실하게 소매하고 중소농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달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쌀 산업과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느냐가 판단의 근거라며 쌀 과잉 구조를 심화하거나 농업 정책을 과거로 되돌리는 포퓰리즘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 둘 셋 외쳐보면서 문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금단의 땅 용산 어린이 정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년 전 한미 간에 이 기지 이전을 합의했지만 반환 속도가 매우 더뎠습니다. 그러나 작년 5월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반환 속도가 빨라졌고 구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드리고 이곳으로 대통령실을 옮겨온 취임 당시에 그 마음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대통령님 말씀 공터가 많았어요. 거기서 친구들하고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전부 이제 건물이 들어오는 거 아파트 80대 사람들이 옛날에 여기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하고 여기서 살면서 아버지가 여기 근무하고 제가 미국 가서 만나보니까 이분들이 70대씩 그러니까 용산에 대한 기억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자, 여기 보자. 자,
삼촌한테 치아 보여줘야지. 자, 환하게 다. 집중해야 돼. 예, 됐습니다. 일단 그 기존 토양이 있으면 거기에 15cm 이상 흙을 덮어서 일단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접촉하거나 섭취하거나 그런 경로는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이 된 거고요. 그 이외에 이제 휘발된 그래서 이번에 개방되는 지역은 사우스포스트 지역 이 지역입니다. 토양 오염이 TPH 기준 29배, 오염 토양 정화 과정 없이 흙 덮고 꽃 심어서 어린이를 초대한다는 건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크다. 어버이날인 오늘 이맘때 봄 날씨를 되찾으며 날이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데요. 앞으로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3도, 모레는 25도까지 오르면서 주 중반에는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되는 만큼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동해안 지역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요.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야외 활동하기 전에는 꼭 차단제를 발라주시고요. 볕을 가릴 수 있는 양산이나 모자를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1도, 대전 9도, 대구는 10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은 25도, 대구 27도, 광주는 24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크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